사실상 지금 증시는 뭐 건전한 조정?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연말까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내후년까지 계속 장밋빛일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만에 왔구나. 왜 제가 오면 항상 이렇게 텐션 낮으세요?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착각이야. 내가 막 모니카한테만 친절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 확실해요? 난 모두에게 친절하다. 장세가 사실 굉장히 지루한 장세인 건 맞지. 뭐 2차전지 소재주들, 고려아연이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쪽에 더 밸류에이션을 쳐줘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조금 낙폭을 가졌던 이 조선주들이 오히려 반등하고, 그리고 막 이제 주도했던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이제 그런 뭐 순환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장세가 딱 오늘인 것 같아. 오늘 뭐 카카오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비싸니까. 카카오페이 증권의 상장이 이제 좀 뒤로 밀렸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자체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이슈에서 조금 더 카카오가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이제 그런 영향을 보여줬는데,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카카오뱅크 자체는 과연 플랫폼인가 혹은 이제 은행사일 뿐인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은행과 증권은 사실 규제 산업이라는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나라의 규제를 바로 적용받는,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되는, 규제를 풀어주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아지고 쪼여오면 그 ROE에 맞게끔 다시 밸류에이션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진 산업이다라는 이해를 하고 카카오뱅크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제 회사가 된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은행업 쪽은 금리를 올린다든지 대외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IT 플랫폼이 지금 같은 시기에 엄청 고평가받는 이유가 그런 대외 환경에 되게 노출이 안 돼 있고 영향을 덜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완전 극단적인 건데, 맞아. 사람들이 진짜 카카오뱅크를 평가절하하는 분들은 그냥 은행일 뿐이다 라고도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고평가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높거나 낮거나, 카카오뱅크는 뭔가 다를 거야. 그러한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 은행업은 이제 타 업종으로 뻗어나갈 수 없게끔 규제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그 정도까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건 정책적인 문제다. 카카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다라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가 있다. 사실 카카오가 이미 이제 안 좋게 표현하자면 문어발 확장을 한 거고, 그 문어 다리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또 뻗어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치. 다른 뭐 카카오 게임즈라면 가능하겠지.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왜냐면 은행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ROE에 맞게끔 PBR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이제 카카오라는 이름만 달고서 이제 유동성을 흡수해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보이지만, 시간이 분명하게 지났을 때는 결국 기존의 은행업과 동일한 가치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 IT 플랫폼 혹은 첨단 기술 기업들을 보면은 쟤들은 나중에 어떻게 돈을 벌까? 좋은 의미로도 그렇고 나쁜 의미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감 혹은 불안감. 맞아. 그래서 갑자기 페이스북이 상장했을 때 돈을 못 벌 거라고 다 비관하다가 광고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기발한 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제 때문에. 규제로 이제 중리산이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끼기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지. 뭐 어쨌든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주가를 조정받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주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이슈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그런 아래 자회사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또 메타버스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쵸. 요즘 뭐 시장에서 뭐만 얘기하면 이제 메타버스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다. 개인적으로 한국 내에서 가상현실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는 어려웠던 게 이제 AR 관련, 이제 VR 관련해서 벤처 회사들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원금들을 막 투명하지 않게 가져가고 그런 이슈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그때 많이 사라졌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어줘야 되는 산업인 건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시점인데, 과거에 한번 그걸 해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못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에서는 가상현실에 모두 전부 다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콘텐츠가 그 안에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고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넷플릭스도 그에 이제 연관되어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게임도 만들고 각종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 카카오 게임즈 같이 약간 퍼블리셔 겸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많은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할 거다. 콘텐츠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 밑단에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그런 고글 있잖아. 그런 고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간 칩셋부터 이제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까지 다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우리가 그 밸류 하단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지만 결국 쪼개면 뭐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와야 할 거고 메타버스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할 거고 결국 항상 이 패턴인 거잖아요. 맞아. 그럼 각각 그 키워드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치, 그런 기업들은 없을 것 같지만 이미 존재하고. 사실 완전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약간 조금 변형될 테니까. 그치. 그런 게 투자지 사실. 남들이 메타버스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하는 게 투자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오르고 내리고 있는 시점에 밸류 하단에 무엇들이 존재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면 이 기업에 나중에 수요가 늘겠다. 특정 기업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괜찮겠다. 뭐 이러한 회사들을 찾으면 다 나오니까 생각보다 그런 데서 투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키워드 메타버스라던가 뭐 2차 전지라던가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 밸류체인 하단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투자는 굉장히 디테일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생긴 덕분에 국내 K-팝 그런 아티스트들이 훨씬 수월하게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게임을 한다, 퍼블리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그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국내 좋은 게임사들이 또 워낙 한국은 게임 강국이니까 그치. 유튜브의 그 효과처럼 그런 득을 볼 수도 있겠다.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땡땡 기업, 넷플릭스의 계약 이런 거 뜨면 그치. 아마도 주가는 많이 오를 테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투자 기회가. 현대기아차라는 그런 큰 기업들도 애플이라는 협업하게 된다라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중소형 업체들이 갑자기 넷플릭스랑 협업을 하게 됐을 때는 주가는 뭐 말해 뭐하겠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중국 파노잖아요. 그치. 네. 게임 업체에서는 중국 시장에 이제 판호를 허가를 받니 마니 하면은 주가가 막 두세 배가 우습게 오르는데 미국의 넷플릭스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뭐 영국도 위드 코로나를 외쳤잖아. 네. 그래서 네. 다 뭐 마스크 벗었더라고요. 마스크 그냥 벗고 이제 막 하루에 막 몇만 명씩 이제 계속 확진자를 내고 있는데 네, 거의 만들어내고 있죠. 그 영향이 주는 파급력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게 만약 이제 잘 워킹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코로나는 빠르게 종식되고 사람들은 경제로 돌아오겠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영국이 갑자기 한 이렇게 몇 달 있다가 위드 코로나 안 되겠다. 그치. 다시 폐쇄합니다. 어, 라고 하면 락다운 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오히려 충격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 물론 1차 코로나 사태처럼 충격이 크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고 뭐 시장에서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전망이 밝을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증시가 좋을 거다, 경기가 좋을 거다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합산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각 기업들의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내년도 그렇고 이번 하반기도 생각보다 보수적인 수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뭐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정확한 예측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사자들이니까. 시장 분위기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장밋빛일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무 주식이나 사놓고 내후년, 내년까지 장이 좋다니까 그냥 가자 하면은 실제로 장이 좋더라도 내가 그 알파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사실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뻔하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사놓고 시간의 싸움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다. 그런 시장인 것 같아. 지루하다라고 느끼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거니까 알차게 쓸 수 있겠네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디테일을 찾아보는 거에서 관심을 갖는 게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